늦은 오후 퇴근을 앞둔 시각이었습니다. 고객님, 대출 연체 3개월째입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낮게 깔렸습니다. 저는 잠깐 잘못 걸린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확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전 대출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손끝이 갑자기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가락에서 온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심장만 요란하게 뛰었습니다. 금액은 5천만 원. 남자는 숫자를 또박또박 읽어내려갔습니다. 명의자는 정확히 제 이름이었습니다. 생년월일도 주소도 전부 저였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빚이 제 인생을 통째로 뒤집을 줄은. 그저 오해일 거라고, 곧 풀릴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누가 제 이름을 훔쳤을까요? 그 밤 저는 어둠 속에서 그 질문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되갚아줬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3월의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창밖에는 아직 겨울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지하철을 타고 저녁이면 국을 데우는 그런 사람. 특별할 것 하나 없는 하루하루였습니다. 저에게는 오래된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서류든 글자 하나까지 다 읽는 것. 계약서의 작은 각주까지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유별나다 했지만 전 그게 편했습니다. 이 버릇이 훗날 저를 구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은 그걸 늘 답답해했습니다. 그냥 사인하면 되지 뭘 그렇게 봐. 그는 펜을 던지듯 내려놓곤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때는 그게 그저 성격 차이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결혼 4년 차. 우리는 조용하고 안정적인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큰 다툼도 큰 사건도 없었습니다. 저녁이면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제 신분증을 빌려달라 했습니다. 인터넷 가입 좀 해주라. 통신사 요금이 싸진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건넸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그때는 무심코 건넨 그 신분증이 제 발목을 잡을 줄 몰랐습니다. 그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요. 은행 직원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5천만 원, 연체 3개월. 그 숫자가 밤새 천장에 떠다녔습니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은행 지점으로 달려갔습니다. 퇴근길 구두굽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파일처리였습니다. 제 손바닥에 땀이 배었습니다. 본인 서명 맞으시죠? 직원이 종이를 밀어줬습니다. 형광등 아래 흰 종이가 눈부셨습니다. 그 서명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글자를 묵내듯 흉내낸 가짜 서명. 제 이름의 마지막 획이 서툴게 꺾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버릇 덕에 저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저는 제 서명을 수백 번도 더 봐온 사람입니다. 이건 절대 제 손이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대출 실행일에 저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그날은 분기 보고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밤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날의 출근 기록이 제 알리바이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조용히 마음에 새겼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현관에서부터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뭐야?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 방안을 채웠습니다. 그러다 낮게 내뱉었습니다. 엄마가 잠깐 쓴 거야.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졌습니다. 시누이 사업 자금이 급했다고 했습니다. 제 인감과 신분증을 몰래 꺼내 쓴 것이었습니다. 혈압 깊숙이 넣어둔 인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제 집을, 제 물건을 아무렇지 않게 뒤졌던 겁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보다 먼저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이건 눈물로 끝낼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시댁에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끝이 서늘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저를 보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함이라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가족끼리 뭘 그러니? 곧 갚을 거야. 그녀는 소파에 기대 앉아 말했습니다. 사과 대신 저를 나무랐습니다. 마치 제가 유난을 떠는 사람이냐? 그 말이 제 가슴을 얼음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시누이는 팔짱을 끼고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언니가 좀 도와줄 수도 있지. 마치 당연한 권리라는 투였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오래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두 사람 사이에서 고개만 숙였습니다.
바닥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완전히 혼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집에 제 편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저는 며느리이기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저를 그저 순한 며느리로만 봤겠지요. 저는 결혼 전 3년간 회사 법무팀에 있었습니다. 계약서와 소송 서류를 매일 다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명의도용은 사기입니다. 위조된 서명은 사문서 위종입니다. 둘 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저는 그 조항들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법은 감정보다 냉정하고 그래서 공평했습니다. 저는 무너지는 여자가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눈물은 아무것도 갚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 불빛이 어두운 방을 밝혔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리고 천천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첫째, 대출 서류 사본을 확보했습니다. 은행에 정식으로 열람을 신청했습니다. 위조된 서명이 찍힌 원본은 은행에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에게는 든든한 방패였습니다. 증거는 이미 그들 손을 떠나 있었습니다. 둘째, 시어머니와 통화하며 녹음을 켰습니다. 손끝은 차분했고 목소리는 다정하게 꾸몄습니다. 내가 네 신분증 좀 쓴 게 뭐 어때서? 그녀는 스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붉은 녹음 표시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 한마디를 저는 2번, 3번 반복해 들었습니다. 이어폰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완벽한 자백이었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덮을 수 없는. 저는 파일을 조심스레 저장했습니다. 셋째, 대출금의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한 줄씩 짚어내려갔습니다. 5천만 원은 곧장 신우이 계좌로 넘어갔습니다. 날짜도 금액도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폴더 하나에 담았습니다. 서류, 녹음, 계좌 내역까지. 파일 이름은 진실이었습니다. 마우스를 놓는 손끝이 처음으로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주말에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조용한 사무실에 종이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명의도용의 사문서 위조까지. 그는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목소리에 확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오는 분은 드뭅니다. 저는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채무는 넘길 수 있습니다. 피해 보상과 위자료도 청구 가능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얼어붙었던 제 가슴을 녹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이 결심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날, 접수증의 잉크가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3월의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처음으로 숨이 쉬어졌습니다. 며칠 뒤 남편에게서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화면에 그의 이름이 쉴 새 없이 떴습니다. 제발 취하해줘. 엄마가 잘못했대. 이제야 잘못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번엔 제가 침묵할 차례였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보여준 그 침묵을 저는 조용히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당당하던 어깨가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사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네 신분증 좀 쓴 게 뭐 어때서? 그녀 자신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자신이 뱉은 말이 자신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신우이의 사업은 그 무렵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빚 위에 빚을 쌓은 위태로운 사업이었습니다. 대출금은 이미 빚 갚는 데 사라진 뒤였습니다. 5천만 원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제 이름의 부채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밤 2시에 도착한 긴 메시지였습니다. 미안하다. 한 번만 받아오.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답장 대신 변호사에게 서류를 넘겼습니다. 화면 속 문자를 오래 바라보다 그대로 닫았습니다. 사과는 법정에서 받겠다고 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그것이 제가 배운 방식이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증거 앞에서 변명은 무력했습니다. 5천만 원의 채무는 전부 시댁으로 넘어갔습니다. 제 이름에서 그 숫자가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저는 판결문을 손끝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손해배상과 위자료까지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제 고통을 숫자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제 통장으로 보상금이 들어왔습니다. 문자 알림이 울리던 순간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긴 싸움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매달렸습니다. 문 앞에서 그는 초췌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그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를 조용히 밀었습니다. 종이가 테이블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나는 이미 시작했어. 너 없이. 제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떨구는 것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저는 제 몫을 정확히 챙겼습니다. 계좌 하나, 물건 하나까지 목록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푼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욕심이 아니라 정당한 제 권리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합의를 구걸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몇 번이고 전화가 왔지만 저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집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표를 저는 스스로 떼어냈습니다. 홀가분했습니다. 저는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볕이 잘 드는 방 2칸짜리 집이었습니다. 창가에 처음으로 제 이름의 명패를 걸었습니다. 손끝으로 제 이름 석자를 매만졌습니다. 온전히 제 것인 공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또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낯익은 번호에 잠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번엔 전혀 다른 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고객님, 대출 완납 확인되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이름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빚은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짧게 감사하다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처음 그 전화가 울렸을 때 제 손끝은 얼음이었습니다. 온몸이 굳어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밤. 지금 제 손은 따뜻합니다. 창으로 드는 햇살 아래 커피잔을 감싸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떨지 않았습니다. 누가 제 이름을 훔쳐도 저는 제 이름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너지는 대신 일어서는 법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결국 무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저를 지켜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로 삼키려 했던 제 인생을 저는 되찾았습니다. 그 말 뒤에 숨어있던 것들을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이제 제 통장엔 제 이름만 있습니다. 오늘 밤 저는 처음으로 깊게 잠들 것 같습니다. 긴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가족이란 이름 앞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나를 내어주곤 합니다. 하지만 나를 지키는 일은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니겠지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참으셨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맞서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밤이 되면 꺼내놓고 싶은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